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이 되겠죠. 이론 정리하시고,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술 문제 정리하고, 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번이 이제 9월에서 우리 11월까지 마지막 파이널 총 정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 그 마지막 정리 과정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이론 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8회가 쭉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내공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년과 달리 우리 앞에 2주에 걸쳐서 그 총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론 정리 또 새로 하기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하여튼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커리큘럼을 장만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우리 9, 11월 달 여러분 진행되는 거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2회에 걸쳐서 이론 정리가 있죠. 이론 총 정리가 되고 8회에 걸쳐서 이제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학 포함해서 6과목이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뭐 다시 이론을 다시 가서 백업한다든지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로 모강에 제시된 거. 근데 우리 모의고사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강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체 기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출제 가능한 중요한 이슈들은 전부 망라해서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믿고 그래서 이 모강 안에서 모강이 이제 경제학 같으면은 1회 모강에서 4문제씩 다루게 되니까 32문항이 되겠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작게 작성 방법 해가지고 2개, 3개 갈라지긴 하겠지만 큰 문항으로 보면은 32개 문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다룰 중요한 이슈는 전부 커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혹 보면 그렇죠. 몇 년에 한 번에 걸쳐서 기존에 전혀 다루지 않던 주제가 돌발적으로 출제가 됐다. 아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서로 다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출문제 또 출제 가능한 예상되는 것을 다룰 테니까 이 커리큘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학원에서 진행되는 그 최종 정리 문제를 구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거 좋습니다. 그거 같이 풀어서 쭉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론 돌아가서 거기서 우왕좌왕 하시기보다는 매주 진행되는 문제, 요건 이제 진도별이 아니죠. 랜덤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정리를 쭉 해 가시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최종 정리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년 경험해 보면 마지막 모강에서 다른 거 복잡하게 불안함 이런 거 전부 다 눌러 두시고 철저하게 우리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시된 문제 집중해서 푸시고요. 그 대신 이제 복습을 잘 해봐야 되겠죠. 모강이니까 시험 문제 풀어보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쵸. 풀어봤는데 이건 오케이다. 아니면 긴가민가 했다. 이거 못 풀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첫 회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강의 들으시고 다시 이쁘게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그 다음 주 강의 시작되기 전까지 2번 정도는 반드시 그렇죠? 요거를 음미해 주셔야 돼요. 2회에 걸쳐서 최소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체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에서 빠짐없이 정리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우리 과목별로 진행이 되는 제시되는 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쭉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인데 우리 경제학은 기입형은 전부 뭐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 경제학은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우리가 흔히 경제 이론 이제 설명할 때 말입니다. 그 설명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를 때 수출이 어떻게 되겠냐.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이 변화해서 수출이 변한다. 사실관계만 적시해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 모의고사를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해 가셔야 되겠는데,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것인가. 답안 작성에는 크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묻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실업률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정의해봐라. 그렇다면은 아주 넓은 공간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쭉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 주고, 그러니까 문제에 맞춰서 길지 않게. 그렇죠? 우리가 한 문제당 그 적용되는 스페이스가 4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문제. 근데 거기에서 작성 방법이 2문제, 3문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서술형 하는 데 있어서 논술 작성하듯이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그 이론의 내용에 충실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드리면서 예시 답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쓸 거고요. 논리에 또는 이론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에 맞춰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답안을 서술형 문제 답안 작성할 때 키워드 빼먹으면 안 되죠. 핵심 단어 반드시 핵심 용어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학의 이제 분석은 말이죠. 쭉 인과관계가 있죠. 통화량이 증가했다, 이자율이 내린다, 투자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 오르고 소득이 증가한다. 그 플로우 차트가 쭉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순서를,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마무리해서,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데는 크게 뭐 논술처럼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핵심 단어하고 우리 경제학의 효과 전달 경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 전달 경로, 전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 효과, 최적 효과를 묻는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경제학은 보게 되면 서술형 문제 있지만은 기평 문제 같은데 특히 계산 문제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늘 보듯이 계산 문제 자체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 중간 과정에 풀 수 있게, 수월하게 풀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출제됐다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여러 번 연습해 왔습니다만은 문제 풀 때 계산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8번 진행이 되면서 계산 문제가 매 회마다 적어도 한두 문제씩은 출제되지 않겠어요? 계산 문제는 반드시 풀고, 그리고 또 경제학은 계산 문제 풀어보게 되면 정확한 이론이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산 문제 반드시, 그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시험지 여백에다가 그 과정 풀어서 해야 되게 되니까 계산 문제를 암기해서 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이론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계산 문제 회피하시면 안 되죠. 계산 문제가 반이라고 봐도 좋아요. 기평 문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계산 문제 정리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회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그 총정리 과정 2번인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총정리 과정은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전 과정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느냐.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가 쭉 정리를, 진도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시, 다음 시간에 이제 거시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 인물을 그렇게 마련했어요. 요게 2014년서부터 23년까지 그 작년도 그 시험 문제 전부 포괄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출제된 것 중에서도 그렇죠, 핵심 주제 부분 몇 개의 문제를 제가 포함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쭉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 경제 원론 미거시 국제경제학 전 범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고 할 때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까?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런 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이거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언론 전 범위예요.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학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시험제도 개편되고 10년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좋은 문제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중요 문제 뽑아보게 되면 경제학 전반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미시한다. 그럼 미시경제학의 전체 과정인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 출제 주제 한번 보시고요. 출제 내용, 핵심 정리,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가 쭉 해볼 테니 여러분들은 말이죠. 연습장이다. 이거 노트할 필요는 없잖아요. 연습장 하나를 장만하시고 같이 풀어보잔 말이죠. 같이 쭉 풀어보시고 제가 칠판에 쓰는 대로 그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객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그러면 보시면 말이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과정에서 보면 우리 과거 10년 기출문제 쭉 보게 되고 아 이런 문제, 이런 주제로구나. 범위가 일단 세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우리 최종 정리하는데 요 문제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시경제학 주제를 보십시다. 미시경제학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수요 공급 이론. 그러면 그 안에 탄력도, 수요 공급이라는 응용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소비자 이론. 소비자 효용 극대에 따라서 수요 곡선 도출. 그 다음에 소비자 이론의 응용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요새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소비자 이론의 응용 부분이 노동 공급, 자본 공급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소비자 관련 이론이고. 그 다음에 시장 이론이 넘어가죠. 시장 이론으로. 이게 물론 이제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 도출되고 그 비용 함수가 도출됐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시험은 생산 함수나 비용 함수에선 그 부분 국한된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생산물 시장이죠. 근데 생산물 시장은 4개 형태가 있잖아요.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근데 주로 시험 문제는 완전 경쟁하고 독점에서 출제가 되죠.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점에서는 게임 이론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끼어 팔기, 묶어 팔기 하는 문제가 우리 한번 출제되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자, 그래서 생산물 시장 얘기가 다뤄지게 되고, 그 다음이 소득 분배하고 요소 시장이죠. 근데 여기는 소득 분배 요소 시장에서는 출제 문항이 많지는 않지만 요 내용에서 출제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시장 실패 마지막으로.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모든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소득 분배도 시장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완벽하지가 않다 해봐요.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 부분에서 특히 외부 효과,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한번 쭉 했는데요. 이걸 우리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쭉 연습장에다 한번 써보란 말이에요. 수요 공급 이론, 소비자 이론,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시장 실패. 크게 유형별로 보면 5개. 그렇죠? 이렇게 범위를 정리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문제씩 제가 보면서 우리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학에서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요건 99년도 문제예요. 근데 기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1번 문제는 기본 문제다 하는 게 뭐냐면 수요의 탄력도죠. 수요의 가격 탄력도, 수요의 소득 탄력도, 수요의 교차 탄력도, 요거 계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거를 이 문제를 풀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 본격적으로 모강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수업 마치고 나서 요거 실제로 계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거나 했던 분들은
아마 그 해설지도 갖고 계시고 할 텐데 그렇더라도 마지막이라고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도 같은 걸 보면은 둘이 대체제냐 부한제냐.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가 되면 대체제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부한제. 또 소득 탄력도 플러스 값이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그렇죠. 이런 속성. 그래서 탄력성 한번 정리를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에서 나오는 것이죠. 잉여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제도 개편되고 14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보세요.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 곡선. 그럼 이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이 소비자 잉여, 공급 곡선 위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되죠. 합쳐서 경제적 잉여.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묻는 문제,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시험 문제가 마켓 디맨드, 마켓 서플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바로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 개별 공급자의 공급 함수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1인당 수요 함수가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시장 수요 함수를 QD라고 표기해 볼까요? 그럼 여기는 지금 QD,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를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소비자 수요량 일정 가격에서 소비자 숫자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수요 함수가 주어졌다면 소비자 숫자를 곱하시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가 300명이 있대요. 그리고 개별 수요 함수가 8-P로 주어졌죠. 그럼 마켓 디맨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38, 24, 2400인가요? 300P. 해볼까요? 38, 2400 빼기 300P. 이게 시장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죠. 시장 전체 공급 함수는 개별 공급자가 일정 가격에서 얼마 생산하겠다. 여러 명이니까 공급자 숫자를 N명이라고 한다면 곱하면 되죠. 공급자 한 명당 몇 개 숫자를 곱하면 된다면. 근데 여기서는 100명이에요. 공급자가 100명이고 공급량이 P죠. QD 이퀄 P. 그러면 그냥 100P. 요게 마켓 서플라이가 되는 거죠. 그림 볼까요? 그럼 수요곡선 2400 절편 300이 되는 마켓 디맨드. 공급 원점이네요. 그래서 균형을 찾으시고, 그렇죠? 여기 절편, 여기 절편 이용을 해서 삼각형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잉여라는 개념 우리가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다? 그렇죠? 개별 함수로 주어졌을 때 시장 전체 수요 공급을 알아야 잉여를 알을 수 있는 거니까 각각 숫자를 곱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개별 수요 곡선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식으로 주었다. 100 빼기 2Q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수요 함수로 주게 되면 소비자 곱하고 수요 곡선, 개별 곡선 주게 되면 어떻게 됐죠? 그렇죠. 요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대로 나누면 되는 거죠.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 나누면 되고 여기도 만약에 개별 공급자의 곡선으로 주었다. 뭐 10 플러스 뭐 2에 역시 Q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때요? 공급자 숫자가 M명이다. 그러면 기울기.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개별 함수로 나오게 되면 숫자를 곱하고 곡선식으로 나오게 되면 기울기를 그만큼 완만해지게 되니까 숫자로 나누시면 된다. 그래서 시장 균형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서는 개별 함수로부터 시장 전체 함수, 개별 수요 곡선으로부터 시장 전체 수요 곡선 도출하기.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탄력도에 관한 문제인데, 탄력도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1번 문제에서 탄력도 그렇게 수치로 계산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렇죠. 수요 가격 탄력도하고 지출액의 관계죠. 익스펜디처, 지출액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 관계를 해가지고서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서 내는데 핵심은 요거죠. 탄력도와 지출액의 관계가 어떻죠? 자, 이게 PQ 평면이고 수요곡선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탄력도 문제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수요곡선이라면 중점에서 탄력도가 1이 되죠. 왼쪽에서는 1보다 크단 말이에요. 오른쪽에서는 1보다 작게 되죠. 그때 가격이 내릴 때와 오를 때, 여기서 오를 때, 여기서 내릴 때, 그렇죠? 지출액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때 수요곡선상에서 가격이 변화할 때, 지출액이 변화해요. 자, 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리면, 탄력적일 때 내리게 되면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더 많아서 지출액은 증가하게 되죠. 비탄력적일 때 내리면 가격이 내려봤자 수요량이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죠. 얘가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내릴 때, 가격이 내릴 때 탄력적이면 증가, 비탄력 감소했었어요. 오를 때 여기 수요량 제로니까 지출액 제로죠. 가격이 올라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으니까 지출액은 증가하겠죠.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이 오른다.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커서 지출액은 줄게 되죠. 그래서 탄력도와 지출액의 관계, 이거 문제 구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다뤄질 수 있으니까 탄력도와 지출액의 관계,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 문제 많이 봤죠? 요거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가시죠. 4번 문제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죠. 미시형제학 수요 공급비를 응용해서 조세 부과, 물품세죠. 물품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종량세, 세금 부과할 때 얘기죠.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조세 귀착의 문제.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미시형제학 공부를 제대로 하셨나요, 선생님?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미세하게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가 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다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고 디맨드 서플라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당국에서 이 재화에 대해서 단위당 세금 얼마 내세요? 종량세를 부과했다. 우리가 늘 지금 현재 뭐 시장 가격이 1,000원인데 100원 세금 내세요. 근데 세금은 주로 누구에게 법적 귀착? 공급자에게 부과되죠? 자, 가십시다. 요거 저랑 같이 한번 그림 그려버리고 문제 이렇게 보십시오. 근데 우리 문제는 재밌잖아요. 우리 문제는 이렇게 좌표점을 일일이 다 주어졌어. 그래서 이제 좌표점 그림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개념 정리 한번 보실까요? 현재 균형 거래량 100원 세금 부과했다. 공급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죠. 종량세, 공급자에게 세금 내라. 비용이 인상되었다. 그렇죠? 비용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죠. 또 아니면 전가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세금 1,000원에 1,000원 받고 100개
팔고 있었는데 100원 세금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싶다. 즉 얼마? 나는 여전히 100개 팔면서 1,100원 받고 팔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 이거를 비용이 인상되었다 아니면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죠. 하여튼 얘가 종량세만큼 상방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공급자가 이 100원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방이동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이렇게 되겠죠. 소비량이 90개로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40원이 되었다면 자, 이것이 이제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 균형의 변화지 않습니까? 세금 100원 내세요. 비용이 올라서 1,100원 받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시장 균형, 새로운 균형에서 1,040원이 됐다. 40원 올랐죠? 요건 누가 부담했어요? 그렇죠. 비싸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중요한데 공급자는 얼마를 부담했을까요? 그렇죠. 조세 부과 100원, 시장 가격 40원이 올랐어요. 소비자가 40원 부담했어요. 그러면 1,040원 받은 거에서 세금 100원 내야 되니까 자, 요걸 우리가 세후 공급 가격 그랬죠? 100원 세금 내고 난 다음에 공급자가 실제 받게 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1,000원 받고 팔았는데 940원 됐으니까 60원 되죠? 요 60원은 공급자가 부담했다. 그렇죠? 시장 가격 상승분, 요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좌표점 찍어서 낼 수도 있고 하게 되니까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세 부과에서 기억할 게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이 있죠. 그렇죠? 귀착의 크기입니다. 누가 얼마 부담할까? 지금 이 예에서는 소비자가 40원, 생산자가 60원 부담했죠. 그런데 이 귀착의 크기는 누가 100원 세금인데 소비자가 40, 생산자 60이에요. 요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수요 공급 양쪽 경제 주체 중에서 탄력적인 쪽, 즉 탄력도가 큰 쪽이 어때요? 조금 부담하게 된다.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하게 되죠. 그럼 상대적 기울기를 볼 때 어때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작죠. 비탄력이다. 기울기 크게 되죠. 그럼 그림 하나만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수요 이렇게 그리고 공급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균형점에서 기울기하고 탄력도는 역의 관계니까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기울기 작은 쪽이 이쪽이 보다 탄력적이에요. 그럼 똑같이 그림으로 분석해 보면 탄력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가 조금,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요, 조세 부과했을 때 귀착은 양쪽이 수요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는데 탄력적인 쪽이 조금,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하더라. 자, 요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잉여 변화죠. 세금 부과하게 되면 최초 균형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 근데 세금 부과한 바람에 균형이 바뀌었으니까 잉여가 변화했겠지. 자,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가격이 올랐어요. 소비량은 줄었어요. 이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죠.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1,040원 팔았지만 세금 내면 실제로 받는 거 940원밖에 안 되고요. 생산량 줄여야 되니까 전체 공급자 잉여 중에서 빨간 면적만큼이
생산자 잉여 감소했죠. 그렇게 세금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어요. 노란 면적, 빨간 면적 합친 만큼 가격이 오르고 시장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뭘 고려해야 되죠? 그렇죠. 정부가 90개에서 세금 100원 갔으니까 9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9,000원인가요? 9,000원만큼 세금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요만큼이 정부가 걷어간 세금액이니까 요거는 사회후생 손실로 보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요게 자중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잉여, 소셜 웰페어, 경제적 잉여는 줄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재정 수입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 3주체로 보게 되면 소비자나 생산자는 잉여가 줄었고 정부는 이만큼 세금 걷어서 재정 지출 재원으로 쓸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요만큼의 자중 손실이다. 자,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누가 많이 부담할까?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 탄력적인 쪽은 조금이고요. 잉여 변화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동일한 균형에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어때요? 분석 결과는 동일합니다. 가격 오르고 누가 부담하고 다 똑같은데 다만 우리는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할 경우 지금 우리 요 문제처럼 18년도 그림처럼 좌표점 찍어놓고 물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거 나오게 되면 한번 답하기 위해서 해볼까요? 자, 갑니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대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했다. 그럼 아까 공급자가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싶다.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전가하고 싶겠죠? 누구? 공급자에게. 자,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분석을 해보자고요. 100원 내세요, 소비자. 공급자에게 넘기고 싶어. 그 말은 뭐죠? 지금 내가 100개 소비할 때 1,000원에 소비했는데 100원 세금 내라고 하니 공급자로부터 나는 900원에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급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100원 깎아주세요. 100원 덜 내고 사겠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과할 땐 수요 곡선이 종량색만큼 밑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시장 균형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시장 균형, 거래량 이렇게 돼요. 크긴 똑같습니다.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 똑같습니다. 요게 9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소비자가 세금 100원 내세요. 그러니까 전가했어. 그 결과 시장 균형이 940원이 되고 90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석이 요거부터 먼저 되겠네요. 소비자에게 100원 부과하자 시장 가격이 94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60원 내렸다. 이거 누가 부담이야? 그렇죠? 공급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940원에 샀고 생산자가 940원 받았는데 세금 100원 내야 되죠. 100원 내게 되면 어떻게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은 1,040원이 되겠죠. 조세, 납부 후 수요 가격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000원에서 40원 오른 거, 이건 소비자 부담. 1,000원에서 940원 내린 거, 이건 생산자가 부담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그 다음에 탄력적인 쪽이 조금 부담한다. 잉여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분석이 되는데 그 대신 여러분 찍어서요. 우리 교재처럼 좌표 점을 찍어 놓고 물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귀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죠. 요즘 보면 어때요?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준비하려면 요거와 더불어 보조금 요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도 생산자에게 줄 수가 있고 소비자에게 줄 수가 있다, 그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실제 제도로는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지만 소비자에게 지불해도 동일한 효과 갖게 되죠. 보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건 우리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그때 조세기착 이 문제와 더불어 보조금 문제도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종량세 부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가 우리 교재로 보면 5번하고 6번 문제가 이게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의 마지막 주제죠. 가격 통제죠.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근데 여기가 우리가 심심치 않죠. 5번 문제 19년도에 그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가격 상한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건 22학년도 출제 문제죠. 요거는 최저 가격제. 그래서 가격 통제, 이것도 역시 핫 이슈죠. 현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요새 보면 전기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전부 어때요, 이게? 최고 가격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가을이 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농부 아저씨들, 시장의 쌀값이 너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 아저씨들 도와줘야 되니까 가격 하한제, 현실적으로 핫 이슈입니다. 그리고 가격 하한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렇죠, 최저임금제 문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 마지막 주제가 가격 통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 응용, 교재에서 교과서 공부할 때 잉여 문제다. 조세부가 보조금, 가격 통제. 보조금은 아직 이제 출제 안 됐습니다만 뭐 빠짐없이 골고루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6번 한꺼번에 볼까요? 요건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데, 먼저 5번 가격 상한제, 그렇죠? 5번 문제.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함수죠, 이게. 공급 곡선, 곡선이라고 했지만 함수식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습장에다 빨리 그림 그려놔야지, 그렇죠?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함수식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으로 정리해서 곡선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제를 봐야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 QD 이퀄 100P니까 수요 곡선은 100 마이너스 QD 되겠죠. 공급 곡선은 어때요?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죠. P 이퀄 20이 넘어가고 QS가 되겠죠. 정확히 그려본 다음 뭐 이렇게 되겠네요. 공급 곡선 절편 20, 기울기 1, 절편 100, 기울기 1이 되는. 그러면 얘를 시장 균형을 찾아보면 이제 얼마 나오겠죠? 이꼴로 놓고 시장 균형이 나올 텐데, 질문은 두 개예요.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얼마다? 계산해 보면 되죠. 요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입니다. 요건 여러분 많이 풀어봤을 테고요. 혹시 되면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AJ라는 가격 상한을 50으로 결정을 했다. 가격 상한이니까 정상적인 문제라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죠. 이게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잉여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자, 잉여 변화 가십시다. 그럼 이제 가격 상한이니까 이건 소비자 보호를 목적이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실제 거래량 여기가 되겠죠. 공급자가 50 여기밖에 안 돼. 이걸 기준으로 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가격 상한제가 시행이 됐을 때 잉여 변화 문제를 봐야 되죠. 그 소비자 보호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겠죠. 그러나 생산자 잉여와 경제적 잉여는 감소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러면 실제 거래량은 여기에요. 그렇죠? 공급자가 요거밖에 안 하니까 최초 소비자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50원에 요만큼밖에 생산 안 해. 그러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됐었죠? 요게 생산자 잉여 감소했죠. 생산자 잉여가 파란 면적만큼 줄었어요. 그러나 소비자는 현재 요 소비량 기준으로 볼 때 지불용의 가격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지금 이렇게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원래 소비자 잉여에서 이 부분 감소했고 요 아래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단 말이에요. 요만큼 증가한 면적에서 요만큼 줄어든 거 뺀 만큼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어요. 그 과정에서 경제적 잉여는 그렇죠. 생산자 잉여 감소분 중에서 요만큼 소비자 가져갔으므로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요거죠. 그래서 요게 자중 손실이 되는 것이죠.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경제 잉여 줄었어요. 이 가격 상한입니다. 근데 가격 상한제는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이 초과 수요를 관리. 근데 당국이 만약에 이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암시장이 형성돼 버리죠. 시장 거래량이 생산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걸 빼돌리면 이 가격 받을 수 있겠죠. 요게 블랙마켓이야. 암시장이 형성됐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암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최고 가격제 시행될 때 생산량에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가격만 올랐으니까 보세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암시장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요만큼의 면적이 이번에는 암시장 설정에서는 공급자가 유리해지죠. 공급자로 갚버리니까 암시장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최고 가격이 시행될 때에 비해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오히려 암시장이 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암시장이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시장 전체 거래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중 손실의 크기는 그대로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시장, 이게 자중 손실도 더 커졌을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최고 가격제일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쭉 정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은 이게 22학년도 문제였는데요. 이거를 좀 당황한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본 이론에서 다 공부하고 하는 부분인데. 자, 6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요건 가격 상한이죠. 상한제. 최고 가격제예요. 6번 하한제입니다. 여기는 좀 살펴볼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하한제는 뭐예요? 그렇죠?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돼. 최저 가격. 최저 여기까지만 내려가는 거 안 돼. 이게 최저 가격이죠. 자, 갑시다. 그러면 최저 가격제는
이때는 소비자 보호지만 이때는 공급자 보호 목적이 되겠죠. 공급자를 보호하려고 가격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농산물, 농부아저씨들 최저임금제, 저임금 근로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이거지. 그럼 이것도 미리 해볼까요?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커지겠죠. 그러나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잉여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그러면 최저가격 하한 여기 하게 되면 공급자들은 이만큼 공급하고 싶지만 소비자들이 요거밖에 소비 안 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 실제 거래량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요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농부아저씨들이나 저임금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하한제를 시행을 했다. 자, 잉여 변화 보실까요? 잉여 변화는 공급자 보호니까 소비자는 불리해졌겠죠. 보세요. 가격이 올랐어요. 수요량 줄어야 되죠. 요만큼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급자 잉여는 증액했겠죠. 공급자 보호 목적인 제도니까.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됐지? 요만큼 공급했을 때 요게 공급 곡선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개별 수량 전부 따져보게 되면 이만큼이 공급자 잉여가 됐죠. 생산자 잉여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생산자 잉여 중에서 요만큼 감소했고요. 그러나 소비자 잉여 감소분 중에서 요만큼 가져왔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플러스 면적에서 마이너스 뺀 만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자중 손실이죠. 생산자 잉여 줄어들었고 여기 소비자 잉여 감소분 합쳐서 자중 손실. 자, 이것이 그렇죠. 가격 하한제, 최저 가격제의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있죠. 지금 여기서는 농산물 얘기를 갔어요. 농산물 얘기를 가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쌀이다 이거지. 쌀 시장에 맡겨두면 10만 원밖에 안 돼. 한 가마. 20만 원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갈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 봄에도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참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자, 이거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농민들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죠. 최저가격 여기야. 시장에 10만 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통제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농부 아저씨들 보세요. 초과 공급이죠. 20만 원에서 농부 아저씨들은 이만큼 생산하고 싶은데 소비자들은 요거밖에 안 해서 요만큼이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 과잉 생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부 아저씨들이 20만 원 이때 이만큼 생산할 수 없잖아요. 소비자가 팔리는 만큼, 사가는 만큼, 팔리는 만큼만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농부 아저씨들은 여기까지 생산 안 해. 그렇죠? 생산해봤자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거 받게 돼. 그럼 농부 아저씨들은 이 최고 가격제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겠죠. 왜? 원래 이 가격을 받고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가격은 높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 가격에서 받고 싶은 공급량 여기니까 이만큼 생산할 수 없게 되죠. 그럼 농부 아저씨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야, 가격만 최저가격 설정하면 뭐하냐? 생산해도 팔리지가 않는 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아무 조치 없이 가격 하한제가 시행됐을 때 기준으로 잉여 변화인데 보완 필요하죠. 그럼 농부 아저씨를 실제로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20만 원 받고
이렇게 생산량 줄어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수매다. 이게 기출문제죠. 정부가 최저 가격제 20만 원 설정하고 초과 공급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수매했다 이거예요. 그럼 민간에서 요만큼 팔고 나머지 초과 공급을 정부가 사드리게 되니까, 그렇죠? 농부 아저씨들 오케이. 그냥 최저가격제 덜렁 시행하게 되면 농부 아저씨들이 반대한다고요. 그렇죠?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랐지만 오히려 생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수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분석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하한제 시행하고 수매했다 할 때 최초 균형하고 놓고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균형이야. 근데 최저가격하고 정부 수매했어요. 자, 그럼 분석을 해보자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죠? 일반 소비자들은 여기서 소비하다가 노란 만큼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하고 다른 점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20만 원 받고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죠? 소비자한테 팔고 나머지는 정부한테 팔았으니까. 그러면 공급자 잉여는 이 면적만큼 증가하겠죠? 소비자 잉여 감소, 공급자 잉여 증가니까 요 파란 요만큼 경제적 잉여가 증가해요. 일단 정부 수매했을 때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증가, 경제적 잉여도 증가했으나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재정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20만 원에 이만큼 수매했으니까 요 사각형 면적이 뭐다? 이게 정부의 재정 지출액입니다. 이만큼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것이죠. 초과 공급 수매 20만 원 가격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이게 지출액이야. 그럼 보세요. 요게 지출액. 근데 요 제도 시행함으로 인해서 증가한 잉여는 요거죠. 그러니까 밑에 요 노란 면적, 이 면적만큼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 수매. 우리 시험 문제는 거기까지는 묻지 않았죠. 재정 지출액이 얼마냐? 초과 공급량 곱하기 가격. 이것만 물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정부가 수매해, 이 가격에. 수매한 거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 보관 비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다? 이중고가제가 있었죠. 이중고가제는 뭐야? 그렇죠? 농부 아저씨들한테는 20만 원 이만큼 생산해. 이 생산된 것 여기를 소비자가 이만큼 사는데 수매하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전체 20만 원일 때 공급량과 수요 곡선상 요 높이를 보시면, 자 보세요. 최고 가격제 20만 원 민간 소비 정부 수매할 때 여기 생산량이야. 요 생산량을 소비자에게 다 팔아버리자 이거지. 그러면 수매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공급량일 때 수요 곡선상 가격 요게 소비자에게 판매가, 그 농부에게 수매 이 가격으로 하고 소비자에겐 이만큼 판매한단 말이에요. 이 가격으로. 요게 이중고가제죠. 예.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잉여 변화. 이중고가제를 시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최초 균형 여기야. 농부 아저씨들한테는 비싸게 사고 소비자에게는 요 공급량을 싸게 팔고. 그러면 보세요. 소비자 어때요? 이 가격에 여기 소비하다가 요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 증가했죠. 자, 분필 잘 보시고요. 생산자들은 10만 원에 여기 했는데 20만 원에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죠?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증가해. 그럼 보세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역시 재정 지출액 필요하잖아요. 재정 지출액은 얼마일까? 이 거래량 이만큼에 사서 이만큼에 쌌으니까 요거죠. 단위당 요만큼씩 정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요 파란 사각형 면적만큼 재정 지출, 그 결과 소비자 잉여 생산 증가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요만큼의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요, 그냥 최저 가격제, 농산물의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수매하는 방법 이중국까지 요거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이죠. 이 최저 가격제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뭐죠? 최저임금제죠. 그럼 요 그림 지우고 복잡해졌으니까 이번에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싸다. 그렇죠? 시장에 그대로 놔두면 뭐 8,000원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최저임금을 당국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약에 노사가 합의했다면 10,000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더라. 그럼 보실래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업들, 노동 수요하는 기업은 임금이 오르니까 어때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해고. 이 임금에서 근로자들은 이만큼 일하고 싶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나 일할 거야. 해고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더한 요만큼이 초과 공급.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 근로자가 나오고 신규 진입해서 실업이 발생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말이죠. 노동시장이 균형이다. 그러면 시장 균형, 요거는 완전 고용을 의미하죠. full employment가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최저임금제예요. 그럼 이것도 아까 우리가 잉여 변화 그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해고 이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참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근데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비숙련, 청년, 고령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기업의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얘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죠? 수요 곡선에 기울기가 완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분들의 특성, 비전문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볼 때는 탄력적 수요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대량 해고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유의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까 탄력도와 지출액 얘기한 적이 있었죠. 노동 수요,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분들의 수요는 탄력적이야.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지출액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즉 노동시장에서 뭐가 될까요? 최저임금제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 근로자들의 근로 총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죠. 노동수요 자체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가 발생하고 근로소득은 줄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사태가 오고 최저임금 막 올렸을 때 그때 뭐 고용보조금, 기업에게
야, 해고하지 마, 보조금 줄게.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 6번이 가격 통제인데요. 여기 잘 정리해 두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본 거는 수요 공급, 응용 문제. 여기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각 문제가 참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공부할 거리가 있죠. 이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 문제 없어 그러신 분들은 훅 지나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계산 문제 포함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뒤 주제로 가봅시다.